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니까 그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고. 근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차도 굴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건 창피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신다니까 집에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 지영이 너 말 가려서 해. 나도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 주실 형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서영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안주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되었던 일입니다. 서 씨는 자신의 집이 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오래 살던 집에서 나와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 것이었는데 그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는 다르게 비춰진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단지 서 씨가 원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홀대하고 괄시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서 씨가 이사를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듯 했습니다. 서 씨가 가난한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도 이럴 테니 말이죠. 그럼에도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결혼을 자신이 방해하는 듯 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참지 않은 것은 서 씨가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던 집을 나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2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죠. 2년간의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의 준비는 서서히 했지만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서 씨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남편이 없는 삶에 점차 적응해 나갔죠.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서 씨에게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생활비 좀 보탤게요. 뭐? 갑자기 생활비는 왜?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네가 가장 노릇하려는 거야? 서 씨가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어. 네가 생활비 안 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서 씨의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시시콜콜한 경제 사정을 오픈한 적이 없어서 혼자 남은 서 씨의 노후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서 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도 평생 아들과 함께 살았던 오래된 빌라였으니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원체 검소한 편이었고 서 씨 또한 비싼 차나 비싼 집 같은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남편이 10년 넘게 타던 걸 서 씨가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키웠잖아. 왜 엄마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야, 워낙 돈을 안 쓰시니까. 서 씨의 말대로 아들 용돈도 풍족하게 주었고
학원이며 과외며 필요한 건 충분히 지원해 주면서 키웠습니다. 검소한 거지 가난한 거 아니야. 엄마 걱정은 말어. 너 나중에 결혼시킬 돈도 있고 엄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손 안 벌릴 만큼 노후 준비는 돼 있으니까. 서 씨의 말에 아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꽤나 많았고 남편도 서 씨도 사치를 하지 않았기에 평생 모아둔 돈도 걱정 없을 만큼 있었죠. 그래도 혼자 남은 엄마를 생각해서 봉투를 건넨 아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요? 이사를 갈까 해. 이사요? 갑작스러운 서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가려고. 여기서 더 작은 집이요? 지금 사는 빌라도 큰 평수가 아니었기에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방 하나만 있는 그런데 말이야. 원룸 같은 곳으로. 원룸이요? 아들이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너희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사는데 뭐하러 이런 데서 살아.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앞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집이 커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아, 여행이요. 남편이 죽기 전에도 아들 독립하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는데 같이 다닐 남편은 없지만 서 씨는 그 계획을 실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서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작은 데로 가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가세요. 보안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의 말대로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게 됐죠. 10평남짓의 작은 방과 작은 거실이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내부는 전 주인이 리모델링을 해놔서 깔끔한 편이었고 15층이라 전망도 좋았죠. 빌라의 2층에서 살다가 시야가 확 트인 곳을 보니 마음도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도 많지 않으니 이 정도 크기의 집이 딱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들이 이사하는 날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행을 얼마나 다니시려고요? 멀리 가시게요? 글쎄. 일단 우리나라에서 안 가본 곳들도 좀 다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도 가보지 뭐. 혼자요? 그럼 혼자 여행하는 게 좋더라. 그래요. 그래도 원하는 거 하시면서 사신다니까. 안심은 돼요.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시면서 사세요. 남편이 죽고 한동안 괴로워했던 서 씨를 알기에 아들도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아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이사한 집도 마음에 들었고 삶에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아들만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1년쯤 뒤 아들은 서 씨에게 전화해서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내년에 천천히 하긴 할 건데요.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서 씨가 사는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아들에게 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그러지 말고 식당에서 보자. 집도 좁은데 여기서 북적거릴 거 뭐 있어?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아이고 좁아서 답답하지? 그럼 그럴까요? 아들은 서 씨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아들도 서 씨의 집을 떠올렸는지 수긍했습니다. 서 씨는 집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고 예비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 줄 만큼 해줄 생각이었으니
자신이 원룸에 사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무척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차분하게 웃는 모습이 서 씨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좋아하신다면서요. 맞아. 지난주에도 울릉도 다녀왔어. 어머,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해요. 엄마는 거의 집에 안 계셔. 나도 보기 힘들어. 정말? 어머니, 저도 나중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주세요. 살갑게 말을 붙이는 예비 며느리. 마침 여행도 좋아한다기에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는 서 씨에게 자주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몇 번 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하나 있어서 이런 살가움을 많이 못 느껴봤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의 생일이 다가오자 예비 며느리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이라고요. 그런 말을 뭐하러 했대? 맞아. 아, 그래서 제가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뭐? 생일상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밖에서 밥 한 끼 먹지 뭐. 그런데도 지영은 꼭 집에 방문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집 딸을 부려먹는 것 같아서 서 씨가 마다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말에 한 번 와. 아무리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서 씨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늘 간소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마트도 다녀오고 평소보다 청소도 신경 썼죠. 그리고 서 씨의 생일날 초인종 소리에 서 씨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리둥절한 표정의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왔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주춤주춤 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어색한 동작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아들은 지영이 신발을 벗을 때까지 현관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왔죠. 집이 좁아서 불편할 텐데. 잠깐 여기 거실에 앉아 있어. 사실 서 씨가 안내를 하나마나 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거의 바로 주방이 있었고 정면에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현관 왼편의 작은 방은 침실이었는데 침대 하나만 들어가도 꽉 찼습니다. 그래도 소파도 있고 부엌에는 식탁도 있고 나름대로 갖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집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정말 이상했는데 그제서야 서 씨가 아차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혼자 사니까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서 작은 집으로 옮긴 거야. 아, 그러시구나. 말끝을 흐리는 예비 며느리. 그래도 좋은 소식은 집이 좁아서 명절에 오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 마. 서 씨가 농담조로 이야기했는데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다 사놨어. 그리고 잡채 같은 건 내가 좀 해놨고. 아, 그럼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지영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둘이서 뭘 할 수 없었기에 서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미역국을 끓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사근사근하던 예비 며느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러고는 또 침묵이 이어졌죠.
그런 지영을 보고 아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어머, 그러니? 그러면 얼른 가봐. 아, 네. 그러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주호, 네가 얼른 데려다 줘. 네. 생신 축하드려요.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몸은 좀 어떻냐고 묻는 서 씨의 메시지에 예비 며느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서 씨의 휴대폰이 잠잠했습니다.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걸려오던 전화가 끊겼죠. 아무래도 서 씨의 생일날 안색이 안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영이 무슨 일 있어? 요즘에 통 연락이 없네. 지난번에 답장도 없었고. 아, 별일 없어요. 그냥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아들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반응도 좀 이상했죠. 기분이 찜찜하기도 했고 생일상을 받은 이상 보답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서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지영아, 지난번에 미역국 고마워. 그런 의미로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은데 시간 되니? 아, 시간이요.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하고 뵐게요.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보실래요? 지영이는? 지영이만 괜찮으면 먼저 만나서 기다릴게. 아, 너무 불편하려나? 아니면 다음에 봐도 되고? 아니에요. 그럼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계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그래. 그러면 지영이는 내가 데리러 갈까? 너 늦으면 혼자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주실래요? 그래서 서 씨가 예비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근처로 데리러 갔습니다. 저 끝났는데 어디 계세요? 지영과 통화를 하는데 회사 밖으로 나온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전화를 끊고 서 씨가 차에서 내려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표정도 가까워지는 거리만큼 점점 구겨졌죠. 아직 배 안 고프면 주호 올 때까지 카페에 가 있을까? 안전벨트를 매는 예비 며느리는 서 씨의 물음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죠.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좋지 않았고 서 씨는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호랑 싸웠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원래 좀 그러잖아. 주호가 답답하게 굴어도 지영이 네가 이해 좀 해줘. 좀 무뚝뚝할 때가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거지. 결혼이요. 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가 해. 제주도나 해외도 좋고. 내가 여행 비용 보태줄게.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풀어. 그러자 어쩐지 피식하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지영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일은 이제는 안 하지. 아, 그러면 그 여행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다가 툭 하고 내뱉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 아, 지영이 너도 데리고 가라고 그랬지? 좋은 날짜 말해주면 계획 세워볼게. 아니요. 그럴 돈 있으시면 차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 집부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창밖을 쳐다보는 예비 며느리. 아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서 씨의 차를 보고 그런 것인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행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야. 일은 안 해도 노후 준비는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서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지영의 표정이 비틀어졌습니다. 네가 퍽이나 노후 준비가 돼 있겠다 하는 표정이었죠. 당황한 서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쩐지 표정 하나로 모욕을 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주호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건 뭐,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있을 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 그러다 말끝을 흐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예비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끝나서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만나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소고기 집에 간 뒤에도 예비 며느리의 뚱한 표정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먹어? 배가 안 고프네. 젓가락으로 음식을 어찌나 깨작깨작 하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했습니다. 서신의 집에 방문하기 전 여러 번 만나서 식사를 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씨의 집과 차 때문에 일어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죠. 예비 며느리는 뭘 물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고 아들의 표정도 점차 안 좋아져 갔습니다. 저, 속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 볼게요. 쌀쌀맞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예비 며느리를 보고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분위기가 험악해서 서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씨만 두고 둘이 식당을 나섰는데 아무래도 싸울 듯해서 따라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식당 옆에서 정말로 싸우고 있는 둘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원룸 살면서 여행만 다니고 돈은 펑펑 쓰고 차는 20년은 된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원룸 사시는 건 혼자 계시니까 그게 편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엄마 소유고. 근데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차도 굴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건 창피한 거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여행 다니신다니까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분수에 안 맞게 여행 다니시다가 돈 떨어지면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 너 말 가려서 해. 나도 참았어. 우리 결혼하면 도움 주실 형편도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 결혼하자고 했을 때 네가 너희 부모님은 결혼 자금 못 보태주신다고 말했지. 그런데 나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어. 나도 모아둔 돈 있고 부모님 지원 없이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너는 우리 엄마 원룸 사신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진심이야? 아니, 집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줄 줄 알고 결혼한다고 한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네. 맞아? 예비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갈등의 원인은 바로 서씨인 듯 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오래된 차를 타지만 추레한 행색으로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도 집만 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듯한 예비 며느리의 발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현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겉보기에는 결혼할 사람의 부모가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을 혼자 불러서 서 씨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영이나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시댁이 원룸이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서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니?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엄마도 너 아파트 한 채 사줄 능력 돼.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너 아파트 사주고도 노후 자금 있으니까 그 걱정은 말어. 그냥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영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결정해. 그러자 아들이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지영이 입장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결혼할 사람 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걱정되겠지. 그리고 내 딸이라도 한 번은 말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예비 며느리와 화해한 듯 보였습니다. 지영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래.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 예비 며느리는 얼떨떨한 눈치였습니다. 너희는 혼수만 채워서 살아. 아, 감사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서 씨의 경제 사정에 대해 이 정도면 의문이 풀렸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집이 팔리면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예비 사돈의 말을 듣고는 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룸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해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영이 말 들어보니까 여행만 다니고 일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데 있는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물려주지도 않고 애들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들도 놀란 눈치였는데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부모가 서 씨에게 쏟아내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혼식은 집을 먼저 산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죠. 당연히 식 올리기 전에 집은 사야죠. 그게 아니고요. 집을 먼저 해주는 조건으로 예식 날짜를 잡고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솔직히 원룸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말은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뭐 그런 경제 상황을 좀 증명을 해줬으면 해요. 증명이요?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요. 돈 있는데 그런데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집 해준다고 해놓고 대출을 목구멍 끝까지 받거나 그럴 줄 어떻게 알고 덜컥 저희 딸을 주나요? 이게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취조를 하러 온 건지 모를 분위기였습니다. 서 씨가 뭐라 대답을 하려는데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 집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못 살 곳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60 먹고 원룸은 못 살 곳이 맞지. 그리고 원룸 살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집 1, 2억으로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눈초리는 서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결혼하는데 보태주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뭐? 당연히 그쪽에서 집을 해준다고 했으면 그 정도 확인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집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5, 6억은 보태줄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사던지 그건 아들이 선택할 문제고요. 5, 6억이요? 그러자 예비 사돈과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고도 노후는 끄떡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누차 말했는데요. 지영이 너한테도 그랬잖아. 카페에서. 저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모욕하려고 상견례 하자고 한 거야? 아들이 화가 난 음성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잖아. 확실히 하는 게 우리 결혼 생활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지영이 너는 집을 안 해가면 나와의 결혼 생활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야? 아니, 애초에 결혼을 안 했겠지?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난번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도 무척 괴로워 보였었는데 어쩌면 그때 자신이 말리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카페에서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알만하다. 나는 어머니가 지영이 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때 괴로운 마음 뒤로하고 결혼 진행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너는 결혼 한 해 만에 해도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결혼 못 해.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에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어머니 지원 안 받으면 너도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너랑 만나는 동안 내가 뭐에 씌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안 만났어. 아니,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우리가 작은 오해를 한 건데, 이제 와서 자세를 낮추는 예비 사돈. 하지만 아들은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었으면 합니다. 아들이 예비 사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요. 아들을 따라서 가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낡은 빌라를 보고는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낡고 작은 집, 오래된 차, 이런 게 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는 예비 며느리. 하지만 서 씨는 이미 다정하고 싹싹했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을 알아버렸기에 이제 와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주호 마음이 돌아섰는데 어쩌겠니? 단단히 화가 난 아들은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를 차단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자꾸 서 씨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전화를 안 받을 거야. 어머니, 이만 끊을게. 그리고 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의 뜻이었는데 자신의 결혼 때문에 서 씨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자 앞으로는 그런 사람과는 만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비 며느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되었죠.
인생 짧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남들 시선 때문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다시 여행 갈 준비나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죠. 내가 너 잡아먹니?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야? 편한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니? 이건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제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건 아니죠. 저도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업무용 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낮에는 받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시댁에서도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찬 가져다 달라, 애 봐달라. 부탁이란 부탁은 다 해놓고 불편한 전화는 안 받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셨고요. 연락은 받기 싫고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는 건 또 싫어? 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윤석이 오빠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엄마 딸 사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해하시지 않아도 되죠. 나도 너랑 엄마 딸 사이 될 생각 없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개인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 좋을 것만 취하면 다야? 그렇게 우리랑 남처럼 지내고 싶으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심여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언젠간 결혼을 하겠거니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미래의 며느리와 손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바도 있었죠. 누구나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상이 전부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낼 줄은 더욱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들과도 남이 될 줄은 몰랐죠. 알았다면 심 씨도 선택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결혼시키며 집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결혼해서도 손주 봐주고 반찬에다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냈을 때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 생각해 보자면 그게 결코 심 씨는 아니었죠. 10년 전 심 씨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옆동에 25평짜리가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밑에 상가 지나다가 붙어 있는 거 봤지. 아침에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바깥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돈이 생겼으니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기로 했는데 심 씨는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집을 사려고 그래? 부동산이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석이도 한 10년 안에 결혼하지 않겠어? 그때 주면 좋잖아. 윤석이 이름으로 사놓을까? 뭐하러 그래? 윤석이가 데려온 처자가 시부모 옆에서 살고 싶겠어? 팔아서 다른 데서 살라고 보태주던지 하면 되는데 뭐하러 벌써 그놈 이름으로 사? 만약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당신 이름으로 사. 어차피 나중에 다 윤석이 거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어차피가 어딨어? 말 안 들으면 땡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다 큰 아들이 말을 안 듣기는 그리고 아들은 32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가을에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같이 올게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약속을 잡고 처음으로 소개시켜 준다니.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도 되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가을이면 금방인데. 그래. 그쪽에선 뭐라 그래? 반반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3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부모님도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하세요. 6천만 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보태서는 전세 갈 돈도 못 되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이라고 해도 당연히 집을 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심씨는 고심했습니다. 일단 옆동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놓을게. 아파트를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에 그 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소개받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가 다 되었지만 여름이 지나도록 보러 온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요. 요즘은 다들 팔려고 하지 살려고를 안 하시니까요.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죠? 비워두면 좀 더 좋긴 하겠는데. 다음 달에 나간대요. 가을 전에 안 팔릴까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죠. 찾는 분 계시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결혼 날짜가 바짝 다가올 때까지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서 주면 어때? 아, 뭘 그렇게까지 해? 차라리 걔들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 어차피 직장이랑도 가깝잖아.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러지 않으면 전세라도 살아야지 뭐.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하자 아들은 무언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 둘이 의논해봐. 네. 알겠어요. 결론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심신의 집에 들렀죠. 가까이 사니까 좋네. 먼 길 힘들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잘 계셨어요? 그래. 너희는 잘 다녀왔어? 네. 심씨는 아들 며느리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이후로 두 번째였습니다. 가까이 살면 다른 고부 사이보다 자주 부딪힐 테니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며느리 전화번호도 모르네. 아, 전화번호요. 그래, 알려줘. 저장하게. 심씨는 휴대폰을 들고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자코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가 잠시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숫자를 말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누른 뒤에 연락처에 저장했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폰도 줘봐. 뭐하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이고, 연락할 일 없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 돼? 가족끼리 비상연락망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지. 괜히 전화해서 수다 떨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심씨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였으니 시부모님이 자주 연락하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말이죠. 친하게 지내도 귀찮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심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뭐해? 여기 카카오톡에 며느리 이름이 안 뜨네. 그게 뭐야? 원래 이게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뜨거든. 휴대폰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은 그런 심 씨가 이해가 안 가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생기지 않는 며느리의 이름에 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윤서가 어제 지나 전화번호를 저장했잖아. 그런데요. 근데 왜 카카오톡에 안 뜨지? 아, 카톡이에요. 아들이 난감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뭘 설정을 해야 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아가 그런 메신저를 안 해요. 그 말에 심 씨가 깜짝 놀란 눈을 했습니다. 60세 넘은 자신도 하는데 아직 20대이던 젊은 며느리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싫대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폴더 휴대폰 써요. 폴더? 그 외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요새 거 말고. 옛날 거요. 그건 심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쓴 적이 있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지만 심 씨는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김장김치 가져간다며? 어느 날 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김치를 달라던 말이 떠올라서 김치통에 조금 싸두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서요. 이따가 지나보고 퇴근하면 들리라고 할게요. 심 씨는 6시가 넘자 김치통을 꺼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전화해봐. 8시가 되자 남편이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심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길 기다렸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죠. 전화가 꺼져 있다는데? 배터리가 없나 보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야근한다더니 일을 하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9시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빡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못했다며 말이죠. 어쩐지 내가 진아한테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꺼져 있더라고. 아, 진아가 원래 퇴근하면 핸드폰을 꺼놔요. 왜? 그냥 직장에서 연락 오고 이러는 게 싫어서 그렇대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꺼두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시도 휴대폰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 같던데 며느리는 예외인 듯 했습니다. 그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렇죠 뭐. 그래, 그러면 너라도 연락 잘 받아야겠다.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어? 장모님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돈 돌아가길 기다렸다가는 애 얼굴도 못 보겠다. 하지만 그 뒤로 심 씨는 한두 번 더 아들네에 갔다가 말았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해준다는 사돈이 어찌나 불편해하던지 2번의 방문에서 모두 애기 얼굴만 조금 구경하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사진으로만 봐야 했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심 씨는 아이를 원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일을 해야 한다며 돌아갔고 며느리는 손자가 돌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 둘 다 바쁘고 아이는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 시간 동안 심 씨가 도맡아서 아이를 돌봐야 했죠. 어린이집에서 4시에 돌아왔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하는 7시까지는 심 씨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 데리러 왔어요. 그래. 밥 먹였어. 먼저 일이 끝난 아들이 심 씨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가지 않고 서서 심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차 잘 안 쓰시죠? 내 차. 잘 안 쓰긴 하는데 왜? 아, 진아, 차가 없잖아요. 출퇴근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한 대 사려다가 엄마 차가 생각이 나서요. 심 씨는 운전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평일엔 집에 없기에 3년 전에 중고로 경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없으면 불편한데. 그랬으니 늦게나마 차를 살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가끔 쓰시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가져다 쓰시면 되죠. 그래, 그럼 가져가. 심 씨가 서랍에서 차키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쓸게요. 아, 그리고요. 저희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반찬을? 진아가 애 키우고 일하고 하느라 요리를 할 시간도 없네요. 저도 그렇고요. 저녁은 매일 배달 시켜 먹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집밥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들 며느리 바쁜 것이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아 손자를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있는 게 일주일에도 한두 번은 꼭 되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해놓을 테니까 선우 데리고 갈 때 같이 가지고 가. 어차피 심 씨야 집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찬하면서 조금 양을 늘리기만 하면 되니 말이죠. 아들은 손자와 함께 반찬을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흘렀고 손자가 2돌쯤 되니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맡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둘 다 바쁠 때나 주말이면 심 씨가 돌보았습니다. 반찬 가지러 온다더니 왜 안 오는 거야? 저 오늘 야근해요. 진아는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애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선우 데리고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르지? 바로 옆인데. 깜빡했나 보죠. 그러고도 아들 며느리는 이틀 뒤에 반찬을 가지러 왔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으니 심 씨는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 먹을 거면 해달라고 하지 말지. 괜히 음식 아깝게. 그러면 차라리 엄마가 낮에 좀 가져다 주실래요? 가까워도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네요. 애 맡기러는 잘 오는데 반찬 가지러 오는 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알았어. 가져다 줄게. 걸어서 5분 거리 오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차라리 아들의 말대로 가져다 주자 싶었습니다.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달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 씨의 착각이었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모두 출근한 낮에 반찬을 만든 심 씨가 아들네 집 문 앞에 서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이가 반찬 가져다 놓으라 그래서 왔는데 전화를 안 받잖니? 얘기 들었어? 네. 들었죠? 이거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해. 날이 더워서 쉬어. 아, 네. 거기 문 앞에 아이스박스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에 심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하얀 박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이스팩 넣어놨거든요. 넣어두고 가시면 돼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이만 끊어도 될까요? 그래. 심 씨는 전화를 끊고 심란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이스 박스 뚜껑을 열고 반찬통을 넣어 놓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반찬 배달하는 배달기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두라고 안 한 게 어디야? 친구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특이하긴 하네.
우리 며느리는 카카오톡도 안 한대. 정말 그것도 특이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우린 이렇게 사위랑 며느리랑 다 같이 대화도 해. 사진도 주고받고 하니까 좋던데? 심 씨도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기에 연락도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건 아닌 듯 했죠. 그리고 주말에 아들이 아이를 맡아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선우 왔어? 아들 며느리가 덜 바쁜지 요즘 통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려는 아들을 붙잡고 심 씨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하더라. 무슨 일 있으면 그걸로 상의하고. 그래요? 아들은 심드렁했습니다. 선우 엄마 스마트폰 좀 사줘. 싫다고 안 쓰는 거를 억지로 사줘요. 왜 그렇게 참견하려고 해요? 그냥 며느리한테는 신경 끄고 사세요. 아들이 심 씨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들 말만 들으면 자신이 며느리를 대단히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며느리와 통화한 것도 한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신경을 끄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 씨도 기분이 상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심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손주를 놓고 나갔습니다. 무뚝뚝한 건 알고 있었어도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심 씨는 아이를 챙기며 애써 안 좋은 기분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말에 급하게 차를 써야 할 일이 있던 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해보았자 주말이라 꺼놓았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차요? 그래, 선우 엄마 오늘 어디 안 나가지? 나가긴 했는데 차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선우랑 둘이 집에 있어? 네, 차키 가지러 엄마가 잠깐 오세요. 오시는 김에 반찬도 좀 가져다 주시고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고 거실을 둘러보는데 식탁 위에 웬 낡은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우 엄마 핸드폰도 두고 나갔어? 아, 네. 어차피 꺼두니까. 대단하다. 불편해서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 그러게요. 심 씨가 아들이 건네는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사진 안 올라왔던데. 저번 주에 보냈다고? 없던데. 내가 좀 이따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중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심 씨는 얼른 머릿속에 상황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며느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누구와 막 전화를 끄는 참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더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핸드폰 샀니? 아, 네. 그러자 심 씨가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네 거잖아. 아, 이제 저건 안 써요. 그렇다면 아까 며느리가 오기 전에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이상했죠. 어차피 꺼두니까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더니 그리고 전화통화로 단톡방이니 저번 주니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진작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았죠. 심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자 아들도 낭패라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사실은. 아들의 말을 듣고 심 씨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폴더 휴대폰은 직장에서만 사용하는 업무용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원래 쓰던 휴대폰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심 씨와 남편에게는 전화번호를,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저 휴대폰으로 연락하고요. 시댁이라고 해봤자 심 씨나 남편밖에 없는데, 그러면 퇴근하거나 주말이면 직장 전화도 받지 않고 심 씨의 전화도 받지 않기 위해 꺼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은 메신저로 대화도 주고받는 것 같은데, 며느리에게 심 씨는 연락받기 싫은 직장 동료나 마찬가지의 개념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씨가 서운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니 서로 배려해달라 말했거나 아들이 귀뜸만 해줬어도 심 씨는 눈치껏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심 씨가 며느리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죠. 반찬도 달라기에 주었고, 애도 봐달라기에 봐주었고, 차도 달라기에 빌려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은 것인지. 시집 불편해하는 며느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심 씨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심 씨는 애써 화를 삭혔습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왜 나만 저걸 알려주느냐 따져보았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준 건 맞았죠. 나는 가볼게. 심 씨는 차키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메시지에는 며느리의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심 쓰듯이 알려줬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단 한 통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섭섭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신경을 쓸지 안 쓸지는 몰랐죠. 저거 선우 엄마가 이제 차 안 쓴대. 선반 위에 돌아다니는 차키를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심 씨는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란한 마음의 차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만 쓰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2주 넘게 안 돌려주고 있었죠. 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고 며느리에게서 차를 뺏어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요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좀 한 듯 했습니다. 그럼 차키 다시 가져가. 네. 진아 지금 집에 있으니까 가지러 가라고 할게요. 집에 있다고? 회사 안 갔어? 선우가 아파서 연차 썼어요. 오후에 병원 간댔는데 차키 주시면 다행이죠. 많이 아파? 거의 나았어요. 그럼 어차피 엄마 지금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김에 주고 갈게. 그러실래요? 그럼 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끊을게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심 씨가 차키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사람이 없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렌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지만 밖에서 내부가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싶었습니다. 심 씨도 약속이 있어서 나온 참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이따 가지러 오라고 하자 싶어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차키를 넣어둘 생각이었죠. 허리를 숙여 박스 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띠리링 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 씨는 안에서 나오던 며느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 집에 있었니?
아까 전에 초인종을 5번은 누른 듯 했습니다. 아, 어머니,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안에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한 듯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초인종을 그렇게 누를 땐 인기척도 안 들려주더니 심씨가 같다 싶으니 나와 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 잡아먹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대구르르 굴렸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야? 편한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니? 집에 없는 척하고 전화번호 안 알려주고. 이건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심씨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건 아니죠. 저도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업무용 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낮에는 받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시댁에서도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찬 가져다 달라, 애 봐달라. 부탁이란 부탁은 다 해놓고 불편한 전화는 안 받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셨고요. 2번 다 윤석이가 오라 그래서 온 거야. 너한테 연락 안 한 건 네가 내 전화를 받기 꺼려 하니까 그런 거고. 넌 연락은 받기 싫고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는 건 또 싫어. 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윤석이 오빠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엄마 딸 사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예의 있게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해 하시지 않아도 되죠. 나도 너랑 엄마 딸 사이 될 생각 없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개인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 좋을 것만 취하면 다야? 그렇게 우리랑 남처럼 지내고 싶으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심씨는 차키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우도 절대 맡기지 마. 그리고 반찬도 너희가 알아서 해먹고. 차도 쓸 생각 말아라.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회의보다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선우가 지금 3살이지. 내년까지만 그 집에 살고 방 빼라.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선우 엄마한테 물어봐라. 내가 왜 이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개인적인 거 좋아하잖냐?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 더 늙어서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내다 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아빠가 참 현명하셨지. 네 이름으로 아파트 사자는 거 말려줘서 참 다행이야. 너희도 우리랑 가까이 사는 거 너무 싫은 모양인데 내년에 세입자 드릴 테니까 나가서 살아. 알겠지? 남한테는 돈도 한 푼 줄 필요 없잖냐? 남처럼 그렇게 살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심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 1도 그렇고 반찬이며 손주며 모든 게 다 아들과 상의한 결과일 테니 말이죠. 뒤늦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도 심씨의 말을 듣고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씨만큼이나 속이 상했겠죠. 남편은 당장에 아들네를 쫓아버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손주가 어린이 1년은 넉넉히 기간을 주었습니다. 월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어린 아이 데리고 살아야 하니 당장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동안 찾아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과 아니겠니? 이제 엄마 아빠도 너희 이해한다.
너희도 엄마 아빠 이해해라. 그러니까 각자 거리 지키면서 살자.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며느리는 휴직을 했습니다. 손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야근이 잦은 회사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1년 뒤 아들네 가족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심 씨도 남편도 워낙 강경했고 아들도 지친 듯 보였습니다. 외동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희생할 것도 없어. 옆동은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버리자고. 그걸로 노후 자금이나 하면 되겠네. 심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부모를 남처럼 대하는 자식은 똑같이 대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아들이지 심 씨 부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